아빠 이 아줌마 싫어요. 웃음이 가짜예요. 고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던 최고급 레스토랑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작은 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호하고 차가운 선언이었다. 맞은편에 앉아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던 우아한 여인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녀의 이름은 오혜진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대표의 고명딸이었다. 강민준 회장의 유력한 재혼 상대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아이의 말에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 유나 양, 내가 왜 싫을까? 강유나는 작은 포크를 내려놓고 맑은 눈으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6살 아이의 시선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아줌마는 아빠 돈을 보고 웃고 있잖아요. 제 엄마가 되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그런 웃음은 독이라고. 오혜진의 얼굴에서 마침내 미소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당혹감과 수치심 그리고 희미한 분노가 어렸다. 그녀는 도움을 구하는 눈빛으로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강민준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오혜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잠시 화장실 급한 일이 생각나서 먼저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황급히 핸드백을 챙겨 레스토랑을 떠났다. 오혜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강민준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음장 같던 표정이 무너지고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는 딸 유나를 향해 낮고 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유나,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 알아. 아빠 체면이 뭐가 되는 거지. 유나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아빠를 마주보았다. 아빠 체면이 제 진짜 엄마보다 중요해요. 저 사람들은 제 엄마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은 회장님의 아내 자리를 원할 뿐이에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강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강민준은 할 말을 잃었다. 아내를 잃은 지 3년 그는 오직 일에만 매달렸다. 딸에게 부족함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빠로서의 최선이라 믿었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보모를 고용했고 최고의 교육을 시켰으며 이제는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 새엄마를 찾아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딸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었다. 유나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진정한 온기를 원하고 있었다. 죽은 엄마의 사진을 매일 밤 끌어안고 잠드는 아이, 가짜 미소와 진짜 미소를 귀신같이 구별해내는 아이. 그 아이에게 자신의 방식은 통하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 와인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씁쓸한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유나야, 아빠는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널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 가정엔 엄마가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조금 누그러져 있었지만 여전히 설득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필요 없어요. 아빠만 있으면 돼요. 유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아빠가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써주길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강민준은 그 간절함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그저 딸의 고집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부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민준은 복잡한 심경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주주들은 그의 사생활 안정을 요구했고 경쟁사들은 그의 약점을 파고들려 했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그룹 전체의 이미지를 위한 일이기도 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개별적인 만남은 유나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 그렇다면 판을 더 키워야 했다. 유나가 거부할 수 없도록 가장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여자를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약혼자로 발표해버리는 것이다. 그래, 그 방법밖에 없다. 별장에 도착한 후
그는 곧장 서재로 들어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비서그룹 창립 기념 파티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나. 수화기 너머로 간결한 보고가 이어졌다. 강민주는 잠시 듣고 있다가 말을 끊고 지시를 내렸다. 파티 성격을 조금 바꾸도록 하지. 국내외 명망 있는 가문의 미혼 여성들을 모두 초청해. 언론에도 흘려. 내가 이 자리에서 미래의 안주인을 찾을 것이라고. 이건 내 딸을 위한 가장 성대한 엄마 찾기 프로젝트가 될 거야. 그는 이것이 딸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굳게 믿었다. 유나가 보게 될 화려하고 완벽한 여성들 중에서 분명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을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것이라고. 그는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큰 오산인지, 그리고 운명이 어떤 예상치 못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전화를 끊은 강민주는 2층 유나의 방으로 올라갔다. 문틈으로 보니 아이는 벌써 잠들어 있었다. 작은 손에는 엄마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꼭 쥐어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가슴 한편이 시큰하게 아려왔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하며 조용히 문을 닫았다. 강민준이 기획한 그룹 창립 기념 파티는 그의 의도대로 성대하게 열렸다. 국내외 수많은 언론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었고 그의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야심을 품은 수십 명의 여성들이 보석처럼 화려한 모습으로 파티장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모두 유나에게 과장된 친절을 보였다. 그들은 최고급 인형과 디자이너 아동복을 선물하며 아이의 환심을 사려 애썼다. 하지만 유나는 그들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움츠러들었고 그들의 눈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계산하는 빛을 일궈냈다. 아이에게 파티장은 숨막히는 감옥과도 같았다. 아빠는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바빴고 부모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감시했다. 유나는 예쁜 드레스 안에 갇힌 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아이는 순간적인 충동에 사로잡혔다. 여기서 도망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었다. 유나는 어른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정원의 거대한 조각상 뒤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파티장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뒤로하고 정원 옆에 나 있는 작은 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은 도심 속 공원과 맞닿아 있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드레스 차림의 아이를 감쌌다. 유나는 처음으로 맛보는 해방감에 잠시 들떴지만 곧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사방은 어두웠고 길은 비슷해 보였다. 얼마나 걸었을까? 유나는 자신이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화려한 호텔의 불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주변에는 가끔씩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연인들만 지나갈 뿐이었다. 아이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아가야, 왜 여기서 혼자 울고 있니? 무슨 일 있어?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편안한 옷차림을 한 여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이수진이었다. 그녀는 근처 레스토랑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늦은 시간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우는 아이를 발견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이의 값비싼 드레스를 보았지만 그저 길 잃은 부잣집 아이려니 생각했다. 유나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수지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고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내 따뜻한 보리차를 컵에 따라 건넸다. 우선 이거 마시고 진정하렴. 따뜻한 걸 마시면 좀 나아질 거야.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컵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작은 손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수지는 아이가 차를 마시는 동안 아무것도 묻지 않고 기다려주었다. 그녀의 침묵은 유나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평가나 기대를 담지 않은
순수한 배려의 침묵이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유나는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길을 잃었어요. 엄마 아빠 다 없어요. 아이의 말에 수진의 마음이 짠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생각이 났다. 그렇구나. 많이 무서웠겠네. 이름이 뭐니? 유나예요. 강유나. 아이는 순순히 대답했다. 수진은 강유나라는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듯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유나구나. 예쁜 이름이네. 나는 수진 이모라고 해. 걱정 마. 이모가 꼭 엄마 아빠 찾아줄게. 수진은 유나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값비싼 크림을 바른 파티장의 여자들과는 달랐다. 조금 거칠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했다. 유나는 저도 모르게 그 손을 꽉 잡았다. 아줌마, 아니 이모는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수진은 유나의 질문에 여튼 미소를 지었다. 어린아이가 혼자 울고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어른이 어디 있겠어. 유나가 예뻐서 그렇지. 그녀는 근처 편의점으로 유나를 데리고 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었다. 달콤한 아이스크림에 유나의 얼굴이 조금씩 펴졌다. 그들은 다시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유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저는 가짜 미소가 싫어요. 모두들 저한테 웃어주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수진은 아이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유나는 정말 똑똑하구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거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나 아가씨,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달려왔다. 강민준의 경호원들이었다. 그들은 유나를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이에게 달려왔다. 유나는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수진의 뒤로 숨었다. 경호팀장은 수진에게 가볍게 목례하며 말했다. 아가씨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모시러 왔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한편으로는 수진을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그들은 수진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듯 힐끗 쳐다보았다. 유나는 경호원의 손에 이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다. 이모 이름이 뭐예요? 우리 또 만날 수 있어요. 아이의 외침에 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수진이야.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나겠지. 조심해서 들어가. 유나야. 차가 출발하고 유나는 차창에 얼굴을 기댄 채 멀어지는 수진의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다. 그 짧은 만남은 아이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을 깊은 흔적을 남겼다. 진짜 미소와 진짜 따뜻함. 유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엄마의 사진 대신 수진 이모를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그날 이후 강유나의 세상은 온통 공원의 착한 이모로 가득 찼다. 아이는 식사 시간에도 그림을 그릴 때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쉴 새 없이 이수진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유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구체적인 사실보다는 느낌에 가까웠다. 아빠, 그 이모 손은 정말 따뜻했어요. 엄마처럼요. 혹은 이모는 내가 왜 우는지 먼저 물어봤어요. 다른 어른들처럼 뚝 그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맑은 눈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 반짝였다. 그것은 강민준이 아주 오랜만에 보는 딸의 생기 있는 모습이었다. 처음에 강민준은 딸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낯선 사람에게 잠시 받은 친절에 아이가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유나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아이는 값비싼 장난감보다 그날 먹었던 평범한 아이스크림을 더 그리워했다. 결정적으로 밤마다 악몽을 꾸고 울며 깨던 유나가 평온하게 잠드는 날이 늘어났다. 그 변화는 강민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여전히 그 여자의 의도를 의심했지만 딸에게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을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다. 결국 그는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김 비서, 유나가 공원에서 만났다는 여자를 찾아보게. 이름은 이수진. 특징은
평범하다는 것 정도군. 아이가 계속 찾으니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봐야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마지못해 허락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이수진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완벽한 아내 찾기 계획에 어떠한 변수도 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해프닝일 뿐이었다. 강민준의 머릿속에 그려진 미래의 아내는 따로 있었다. 바로 태아그룹의 장녀 박서연이었다. 며칠 후 강민준은 박서연과 공식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녀는 명성대로 훌륭했다. 빼어난 미모와 지적인 대화 능력, 그리고 재벌가 딸답지 않은 소탈함까지 겸비한 듯 보였다. 그녀는 강민준의 사업에 대해 깊은 이해를 보였고 그의 비전에 공감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회장님의 경영 철학은 정말 인상 깊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저도 아버지께 늘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박서연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강민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여자라면 자신의 옆자리에 설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두 그룹의 결합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는 차치하더라도 그녀는 사교계의 여왕이자 완벽한 안주인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문제는 오직 하나 딸 강윤아였다. 강민준은 시험삼아 박서연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윤아에게 미리 아주 예쁘고 착한 이모가 놀러 오실 거야 라고 말해두었다. 박서연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그녀는 윤아의 방 하나를 통째로 채울 수 있을 만큼 거대하고 화려한 인형의 집을 선물로 가져왔다. 윤아 안녕. 나는 서연 이모라고 해.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박서연은 몸을 낮춰 윤아와 눈을 맞추며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윤아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아이는 아빠의 다리 뒤로 숨어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박서연이 다가가려 하자 아이는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섰다. 싫어요. 저리 가세요. 윤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서연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녀는 금세 표정을 관리했다. 어머, 윤아가 낯을 가리나 보네요. 괜찮아, 천천히 친해지면 되지.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원대한 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날 저녁 박서연이 돌아간 후 강민준은 다시 윤아를 다그쳤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서연 이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선물도 사주고 너랑 놀아주려고 노력했잖아. 그는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한 여자였다. 윤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빠에게 소리쳤다. 아니에요. 저 이모는 무서워요. 웃고 있지만 눈은 하나도 웃고 있지 않았어요. 공원의 그 이모랑은 달라요. 아빠는 왜 내 말을 안 믿어줘요? 아이는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가버렸다. 강민준은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판단력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딸의 완강한 거부는 그의 신념을 흔들었다. 한쪽에는 이름도 배경도 모르는 미스터리한 공원의 여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모든 것이 완벽한 박서연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딸은 완벽함을 거부하고 미스터리를 갈망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었다. 아이의 영혼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였다. 하지만 강민준은 여전히 그 신호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었다. 며칠 후 김 비서가 강민준의 사무실로 들어와 얇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회장님 지시하신 이수진 씨에 대한 자료입니다. 강민준은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는 내용을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자료는 간결했다. 이수진 29살. 1년 전 이혼 5살짜리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음.
특별한 경력 없이 식당 서빙 청소,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여러 시간제 근무로 생계를 유지. 거주지는 허름한 다세대 주택. 사진 속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강민준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그의 예상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 절박한 처지의 이혼녀. 이런 여자가 우연히 대한민국 최고 그룹의 후계자인 자기 딸과 마주쳤다. 그는 이것이 교묘하게 계획된 접근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세상에서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의도와 계산의 결과였다. 이 여자 보통이 아니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순진한 내 딸을 이용해서 뭘 어쩌려는 속셈이지. 돈 아니면 그 이상의 것. 그의 마음속에서 이수진은 이미 꽃뱀으로 규정되었다. 그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었다. 같은 시각 박서연 역시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이수진의 신상 정보를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보다 훨씬 더 집요했다. 그녀는 이수진의 과거 이혼 사유, 심지어 주변인들의 평판까지 샅샅이 파헤쳤다. 하지만 특별한 흠을 찾아낼 수는 없었다. 그저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여자일 뿐이었다. 평범한 게 때로는 가장 큰 무기가 되기도 하지. 박소연은 붉은 립스틱이 칠해진 입술을 비틀었다. 그녀는 강민준이 이수진에게 흔들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윤아라는 변수가 문제였다. 아이의 비정상적인 집착이 강민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었다. 그녀는 선제 공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수진이 강민준을 만나기 전에 그녀가 어떤 여자인지 강민준의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켜야 했다. 박소연은 이수진의 근무 시간표를 손에 넣고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완벽한 무대를 꾸밀 차례였다. 며칠 뒤 박소연은 윤아와 함께 쇼핑이라도 하시죠라며 강민준에게 연락했다. 강민준은 마침 이수진을 만나기 위해 그녀가 일하는 백화점으로 갈 계획이었기에 흔쾌히 수락했다. 그는 이것이 박서연과 윤아의 관계를 개선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박서연은 윤아에게 인형과 옷을 사주며 환심을 사려 애썼다. 윤아는 마지못해 선물을 받았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었다. 바로 그때 박서연이 윤아의 눈높이에 맞춰 다정하게 속삭였다. 윤아야 저기 봐. 윤아가 말했던 착한 이모 아니니.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청소 유니폼을 입고 대걸레를 밀고 있는 이수진의 모습이 있었다. 수진은 바닥에 얼룩을 닦는 데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모, 윤아는 소리를 지르며 수진에게 달려가 그녀의 허리를 와락 껴안았다. 수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윤아와 그 뒤에 서 있는 강민준 그리고 박서연을 발견한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땀과 먼지로 얼룩진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다. 아, 아가씨,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윤아는 해맑게 웃으며 수진의 손을 잡았다. 이모 여기서 일해요.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기쁨과 수진의 당혹스러운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강민준은 이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때 박서연이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강민준의 팔에 살며시 기댔다. 어머나 저런, 정말 우연이네요. 저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군요. 윤아가 자꾸 찾으니 저분도 혹시 다른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걱정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동정심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교묘하게 빚어낸 독이 숨어 있었다. 우연, 힘든 일, 다른 기대. 이 단어들은 강민준의 머릿속에 박혀있던 의심의 조각들을 완벽하게 꿰어 맞췄다. 그는 모든 것이 이 여자의 계획이라고 단정했다. 강민준은 윤아를 수진에게서 떼어냈다.
강윤아 이리 와.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는 수진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한번 훑어본 뒤 아무 말 없이 윤아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박서연은 수진을 향해 승리의 미소를 희미하게 지어 보이고는 그의 뒤를 따랐다. 홀로 남겨진 수진은 영문도 모른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윤아의 따뜻한 청과 강민준의 차가운 눈빛이 동시에 그녀의 마음에 남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교묘하게 설계된 거짓의 덫에 빠졌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백화점에서의 굴욕적인 만남 이후 강민준의 마음은 이수진에 대한 불신으로 완전히 굳어졌다. 그는 윤아에게 다시는 그 여자의 이름을 입에 담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했다. 아이는 아빠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아 입을 닫아버렸고 부녀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박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이수진이라는 존재를 강민준의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워버려야 했다. 그녀의 다음 계획은 훨씬 더 악랄하고 치밀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비서를 통해 이수진이 일하던 백화점의 점장에게 압력을 넣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직원은 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며칠 후 이수진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수진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월세와 아이의 유치원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해고는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녀는 왜 자신이 해고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더욱 답답하고 억울했다. 하지만 약자인 그녀에게는 항의할 힘조차 없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수진에게 한 줄기 빛처럼 보이는 제안이 들어왔다. 한 인력 파견 업체에서 연락이 와 KG그룹이 주최하는 비전 선포식 갈라 디너에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는 단기직을 제안한 것이다. 시급은 평소 받던 것의 3배에 달했다. 수진은 망설였다. KG그룹 강민준의 회사였다.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당장의 생계가 더 급했다. 그녀는 이것이 박서연이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아픈 아들의 약값을 위해서라도 돈이 필요했다. 갈라 디너가 열리는 날 수진은 다른 수십 명의 임시 직원들과 함께 섞여 쉴 틈 없이 음료와 음식을 날랐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장식, 상류층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연회장은 그녀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별세계였다. 그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행사의 주인공인 강민준은 우아한 순백색 드레스를 입은 박서연과 함께 단상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한 한 쌍이었다. 수진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끼며 애써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그저 오늘의 일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바랐다. 사건은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일어났다. 수진은 최고급 레드와인이 가득 담긴 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그녀의 뒤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며 그녀의 팔을 강하게 쳤다. 수진은 균형을 잃고 앞으로 휘청거렸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쟁반이 공중으로 솟구쳤고 10여 개의 와인잔이 와르르 쏟아졌다. 그리고 그 붉은 액체는 정확히 박서연의 새하얀 드레스를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순간 시끄럽던 연회장에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식간에 일어난 소동의 중심으로 쏠렸다. 박서연의 드레스는 끔찍한 붉은 얼룩으로 뒤덮였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박서연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신의 드레스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실수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오히려 모든 비난의 화살을
수진에게 돌렸다. 강민주는 즉시 박서연에게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눈은 불타는 듯한 분노로 이글거리며 수진을 향했다. 당신,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계획된 복수극으로 보였다.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가장 중요한 행사에서 자신의 여자가 될 사람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준 것이다. 수진은 사색이 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필사적으로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군중의 웅성거림과 카메라 셔터 소리에 묻혀버렸다. 강민주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경호원들을 불러 수진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수진은 짐승처럼 거칠게 끌려 나가면서도 계속해서 변명하려 했다. 강민주는 연회장 구석으로 끌려나가는 그녀에게 다가가 다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나직하고 잔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 같은 여자는 내 딸 인생에 오점조차 남길 자격이 없어.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이수진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쫓겨나는 범죄자처럼 행사장 밖으로 내쳐졌다.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그녀의 삶을 집어삼켰다. 지난번 갈라 디너 사건은 박서연에게 완벽한 명분을 주었다. 강민주는 자신 때문에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그녀에게 큰 부채감을 느꼈다. 박서연은 이 부채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그와의 관계를 급속도로 진전시켰고 마침내 약혼 발표를 이끌어냈다. 약혼 발표는 강민준의 개인 별장에서 가족과 최측근 지인들만 초대하여 조촐하게 열릴 예정이었다. 박서연은 이 마지막 무대를 완벽하게 장식하기 위해 마지막 계략을 준비했다. 그녀는 이수진이라는 존재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자비로운 천사의 얼굴로 제안했다. 민준 씨, 지난번에 그 실수했던 직원분 마음에 계속 걸리네요. 저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을까봐 걱정돼요. 이번 파티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강민주는 박서연의 깊은 아량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완벽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수진을 다시 부르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지만 박서연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수진은 또다시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되었다. 이수진은 인력 파견 업체의 연락을 받고 깊이 고민했다. 하지만 업체 담당자는 박서연 사모님께서 직접 부탁하신 일입니다. 지난번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라고 전했다. 수진은 그 말을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파티 당일 별장은 행복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이수진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강민준과 박서연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약혼 발표가 임박했을 무렵 박서연은 잠시 화장을 고치겠다며 2층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목적지는 파우더룸이 아니었다. 그녀는 곧장 강민준 부부의 침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강민준의 죽은 아내 서지혜의 유품이 보관된 작은 유리 진열장이 있었다. 박서연은 미리 복제해둔 열쇠로 손쉽게 진열장을 열었다. 그녀의 손이 망설임 없이 뻗어나간 곳은 서지혜가 가장 아꼈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그것은 강민준이 첫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차가운 손 안에 쥐고 방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직원들의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라커룸이었다. 그녀는 이수진의 가방을 찾아내어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목걸이를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이제 남은 것은 불을 지피는 일뿐이었다.
박서연은 파티장으로 돌아와 강민준의 곁에 섰다. 강민준이 축배를 제의하며 약혼을 발표하려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목을 가리켰다. 어머, 잠시만요, 민준 씨. 제가 혹시 목걸이를 떨어뜨렸나요? 그녀는 곧이어 더 큰 충격에 빠진 척하며 말했다. 아니에요. 설마, 잠깐만요. 저 2층에 좀 다녀올게요. 그녀는 황급히 2층으로 달려갔다가 곧 절망적인 표정으로 내려왔다. 큰일 났어요, 어머님의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진열장이 열려 있었어요.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다. 죽은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그의 심장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감히 누가 자신의 성격을 침범하고 아내의 영혼을 더럽혔단 말인가. 모두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할 때 박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외부인은 없었어요. 오늘 별장에 들어온 외부인은 행사를 돕는 직원들 뿐인데 설마 아니겠죠? 그녀의 시선이 마치 길 잃은 사슴처럼 겁에 질려 서 있는 이수진에게 향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수진에게 쏠렸다. 강민준은 맹수처럼 그녀에게 다가갔다. 당신 지시지. 그것은 질문이 아닌 단언이었다. 수진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믿어주세요. 강민준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경호팀장에게 소리쳤다. 당장 모든 직원의 소지품을 수색해. 지금 당장 직원들은 공포에 질린 채 자신의 가방을 열어보였다. 마침내 이수진의 가방에서 푸른 벨벳 케이스에 담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 모든 소음이 멎었다. 이수진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아니야, 이건 내가 넣은 게 아니에요. 함정이에요. 누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그녀의 절규는 그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강민준의 눈에는 이성이 사라지고 오직 지독한 증오와 배신감만이 남았다. 그는 이수진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짐승만도 못한 여자, 내 아내의 추억까지 훔쳐 내깎게 감히.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악마의 소리 같았다. 그는 비서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김 비서, 당장 경찰 불러. 저 여자가 내 아내의 목걸이를 훔쳤어. 절도죄로 고소해. 내 변호사들한테 연락해서 최고형을 받게 만들라고 해. 그는 울부짖는 이수진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돌아섰다. 분노의 절정에서 그는 스스로 가장 잔인한 재판관이 되어버렸다. 경찰이 이수진을 연행해 간 후 별장의 파티는 완전히 끝장났다. 하지만 강민준의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세계에 감히 흠집을 낸 여자에 대한 증오심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때 계단 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강윤아였다. 아이는 잠옷 차림으로 계단 난간을 붙잡고 서서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착한 이모가 범죄자처럼 끌려나가는 모든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았다. 아이의 얼굴은 공포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니야, 윤아의 비명이 별장 전체를 울렸다. 수진 이모는 도둑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야.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내가 본 아빠 중에 제일 나쁜 사람. 아이는 아빠를 향해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증오의 눈빛을 보내며 절규했다. 그 순간 강민준의 세상이 멈췄다. 이수진에 대한 분노도 도둑맞은 목걸이에 대한 상실감도 모두 하얗게 날아가 버렸다. 오직 딸의 저주와도 같은 외침만이 그의 귓가에 메아리 쳤다. 아빠 미워. 그 말을 끝으로 윤아의 작은 몸이 힘없이 뒤로 쓰러졌다. 윤아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사의 진단은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고열과 쇼크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아이는 깨어난 후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뿐 그 누구의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특히 아빠인 강민준이 다가갈 때면 아이는 발작적인 경기를 일으키며 극도의 공포감을 드러냈다. 의사는 심리적 안정과 충격을 준 대상과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결국 강민준은 사랑하는 딸의 병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금지당했다. 그는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생기 넘치던 아이의 눈은 빛을 잃었고 작은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의 분노가 딸의 영혼을 부서뜨렸다는 뼈아픈 진실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서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왜 유나는 저토록 이수진을 믿는 것일까? 가짜와 진짜를 귀신같이 구별해내던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목숨을 걸고 변호하는 사람이라면 혹시 내가 틀린 것이 아닐까? 그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퍼즐 조각처럼 다시 맞춰보기 시작했다. 백화점에서의 우연한 만남, 갈라디노에서의 실수, 그리고 오늘 별장에서의 절도.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이수진이 있었고 그녀가 공영에 처할 때마다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박서연이었다. 박서연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목걸이가 사라졌다고 외칠 때의 그녀의 표정은 슬픔보다는 잘 짜인 연극에 가까웠다. 직원들을 의심하자고 제안할 때의 미묘한 시선.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그는 이수진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체념과 공포, 그리고 깊은 절망이 담겨있던 눈. 그것은 죄인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피해자의 눈이었다. 함정이에요 라고 외치던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제야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다. 며칠 후 강민주는 유치장을 찾아갔다. 그는 담당 형사의 양해를 구해 취조실의 일방향 거울을 통해 이수진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변호사도 없이 홀로 앉아 있었다. 깡마른 몸은 더 수척해졌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형사가 지쳐서 물었다. 아직도 할 말 없습니까?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이수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보였다. 그녀의 침묵은 유죄의 인정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깊은 절망처럼 보였다. 강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제 딸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병원으로 돌아온 그는 며칠째 잠들어 있는 유나의 곁을 지켰다. 아이는 열에 들떠 끙끙 앓으며 잠꼬대를 했다. 이모, 가지마. 유나랑 같이 있어줘. 그 애처로운 목소리는 강민준의 심장에 박힌 마지막 결정타였다. 그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자신의 충신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차가운 결의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 비서 그날 별장 파티에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해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박서연의 최근 행적을 전부 다시 조사해 아무도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의심은 이제 확신을 향한 집요한 추적이 되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그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민준의 별장에는 수십 대의 CCTV가 24시간 작동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안전을 위한 방패였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힐 마지막 희망이 되었다. 그는 김 비서와 함께 별장의 보안 통제실에서 밤을 새우며 그날의 모든 기록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수많은 화면이 동시에 재생되고 있었다. 파티장의 화려한 모습 정원에서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그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섣부른 판단이 만들어낸 비극의 증거를
제 손으로 찾아야만 했다. 몇 시간의 탐색 끝에 김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그가 가리킨 것은 2층 복도를 비추는 작은 카메라의 영상이었다. 박서연이 화장을 고치겠다며 자리를 비운 바로 그 시점이었다. 그녀는 모두가 생각한 파우더룸이 아닌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강민준의 침실 앞이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익숙하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몇 분 후 그녀는 다시 나와 이번에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후문 계단 쪽으로 향했다. 그곳은 파티 동선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녀가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었다. 강민주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쪽 동선을 계속 따라가 봐. 그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다. 김 비서는 직원 라커룸으로 향하는 복도를 비추는 다른 카메라 영상을 찾아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사람의 형체와 행동을 구분하기에는 충분했다. 바로 그 영상 속에 박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다시 한번 주위를 살피더니 망설임 없이 특정 라커를 열었다. 그리고 가방 안으로 무언가 작은 물체를 재빨리 밀어 넣었다. 그 물체가 조명에 반사되어 순간 희미하게 빛을 발했다. 강민주는 숨을 멈췄다. 그는 영상을 수십 번 되돌려 보았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 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에서 반사된 빛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쾅 하고 무너져 내렸다. 그는 속았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속았다. 그가 배신감에 몸을 떨고 있을 때 김 비서가 또 다른 보고서를 내밀었다. 그것은 박서연의 뒷조사 결과였다. 회장님, 박서연 양이 고용한 흥신소 직원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갈라디노에서 이수진 씨와 일부러 부딪혔다고 자백했습니다. 박서연 양의 지시였다고 합니다. 보고는 계속되었다. 또한 이수진 씨가 백화점에서 해고되기 하루 전 박서연 양의 비서가 백화점 점장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정황상 해고의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증거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박서연이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설계한 거대한 연극이었다. 그녀는 이수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과 권력을 사용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무기로 바로 강민준 그 자신을 이용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칼이 되어 무고한 사람을 베어버린 것이다. 끔찍한 죄책감이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이수진의 얼굴을 떠올렸다. 경멸을 퍼붓던 자신 앞에서 공포에 질려있던 그 얼굴. 절도범으로 몰려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결백을 외치던 그 절규. 그는 그 모든 것을 외면했다. 하지만 죄책감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것은 배신감에 대한 지독한 분노였다. 박서연은 그를 기만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죽은 아내에 대한 추억까지 더럽혔다. 그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 반드시 그리고 처절하게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강민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죄책감의 흔적이 없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갑고 무서운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이제 사냥을 준비하는 포식자였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심판을 내려야 했다. 그는 김 비서를 향해 돌아보며 나직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김 비서, 이 모든 증거 안전하게 백업해둬. 그리고 내일 아침 태아그룹 박 회장에게 긴급 회동을 요청하게. 내 약혼녀의 진짜 얼굴을 보여줘야지. 아니, 이제 전 약혼녀인가. 진실의 빛이 마침내 어둠을 갈랐다. 하지만 그 빛은 따스한 구원의 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차가운 복수의 서곡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아그룹의 회의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 회장과 핵심 임원들은
KG그룹과의 합병 논의를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약혼녀가 된 박서연은 승리감에 도취된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민준이 들어섰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비 사위의 기쁨 대신 심판을 앞둔 집행관의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김비서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강민준은 불필요한 인사조차 생략했다. 그는 곧장 회의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김비서에게 눈짓했다. 시작하지. 김비서가 노트북을 연결하자 스크린에는 며칠 전 강민준의 별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박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었다. 영상 속에서 박서연이 강민준의 침실로 들어갔다가 직원 라커룸으로 향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그녀가 이수진의 가방에 반짝이는 무언가를 넣는 장면에서 박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이건 조작된 영상이야. 박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아버지와 강민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아버지 민준 씨, 저건 사실이 아니에요. 오해라고요. 하지만 강민준은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얼어붙은 박 회장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다음 증거들을 보시면 판단이 되실 겁니다. 김 비서는 영상 재생을 멈추고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다. 흥신소 직원의 자백이 담긴 녹취록, 박서연이 그에게 돈을 송금한 계좌 내역, 그녀의 비서와 백화점 점장의 통화 기록. 모든 증거는 박서연이라는 단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녀가 저지른 모든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 회장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딸이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강민준은 박서연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박서연 씨, 당신은 내 딸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했고 한 무고한 여성의 인생을 짓밟았으며 내 죽은 아내의 추억까지 더럽혔소. 당신에게는 자비란 없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 회장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차가웠다. 오늘부로 약혼은 없던 걸로 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회장님. 첫째, 박서연 씨는 직접 이수진 씨를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겁니다. 둘째, 그녀가 저지른 절도 및 명예훼손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저는 절대 선처하지 않을 겁니다. 셋째, 태아그룹은 현재 우리와 경쟁 중인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즉시 철수하십시오. 박 회장이 충격으로 입을 열지 못하자 강민준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만약 이 제안을 거부하신다면 이 모든 증거와 제가 최근에 입수한 태아그룹의 분식회계 자료 원본이 정보 뉴스를 통해 전국에 공개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태아그룹에 대한 적대적 M&A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 회장은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딸을 노려보며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다. 이 어리석은 것, 네가 우리 가문을 전부 망쳐놨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박서연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우아함과 교양으로 포장되었던 그녀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울부짖으며 강민준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경호원들의 손에 비참하게 끌려 나갔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회의실 복도에 길게 울려 퍼졌다. 강민준은 폐허가 된 회의실을 뒤로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오직
씁쓸한 공허함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김 비서가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이수진 씨 금일부로 모든 혐의 벗고 석방되었습니다. 강민주는 메시지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가장 어려운 숙제가 아직 남아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속죄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수진은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되었다. 세상은 그녀를 도둑으로 낙인 찍었고 그녀의 아들은 유치원에서 도둑의 아들이라며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다. 무죄로 풀려났지만 한번 새겨진 주홍글씨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가 넋을 잃고 앉아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강민준이 서 있었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전에 오만하던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저 용서를 구하러 온 한 명의 죄인이었다. 수진은 경멸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보며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강민주는 문틈으로 발을 넣어 막았다. 수진 씨, 제발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울 만큼 절박했다. 수진은 마지못해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좁고 낡았지만 구석구석 온기가 배어있는 집이었다. 벽에는 그녀의 아들이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이 붙어 있었다. 강민주는 그 따뜻함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차가운 세상에 살아왔는지를 통감하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정상에 군림하던 남자가 허름한 다세대 주택의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저의 오만과 편견이 당신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어떤 말로도 제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수진은 차갑게 웃었다. 당신의 사과 하나로 내 아들이 받아야 했던 상처와 내가 겪었던 공포가 사라집니까? 돌아가세요. 당신과 당신의 세계는 이제 신물납니다.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끝없이 떨리고 있었다. 강민주는 그녀의 거절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씁쓸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알아주십시오. 유나는 그날 이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 밤 열에 들떠 당신의 이름만 부르고 있습니다. 제 딸을 그렇게 만든 것도 바로 접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조용히 돌아갔다. 그의 마지막 말은 가시처럼 수진의 마음에 박혔다. 그녀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남자가 미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상처받았을 작은 아이가 눈에 밟혔다. 그녀 역시 엄마였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강민준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그의 옆에 작은 아이 유나가 함께 서 있었다. 유나는 수진을 보자마자 와락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말을 잃었던 아이가 처음으로 터뜨린 울음이었다. 이모, 보고 싶었어요. 무서웠어요. 수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들 민호가 방에서 나와 이 광경을 멀뚱히 쳐다보았다. 유나는 울음을 그치고 민호를 보더니 수줍게 손을 내밀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복잡한 세상과 상관없이 금세 친구가 되었다. 두 아이가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며 강민주는 조용히 수진에게 다가왔다. 그는 값비싼 반지를 꺼내는 대신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 씨, 저는 당신에게 KG그룹의 안주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내 딸 유나의 엄마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는 수진의 아들 민호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제가 당신과 민호 군의 곁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아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계산이 없었다. 오직 한 여자의 온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한 남자와 한 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세상을 다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이다. 수지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혔던 과거와 눈앞에 있는 두 아이의 미래를 번갈아 보았다. 용서는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증오 속에 살아가는 것은 더 괴로운 일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믿어보기로 했다. 몇 달 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공원에 네 사람이 함께 있었다. 강민주는 유나와 민호의 그네를 밀어주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늘 높이 퍼져나갔다. 수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강민주는 아이들에게서 걸어와 그녀의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상처와 증오로 시작된 인연은 이제 용서와 사랑으로 새로운 가족의 새벽을 열고 있었다.